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연 채널 썰맘에서 한 남성이 겪은 믿기 어려운 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 복 없는 팔자를 타고난 남자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이별을 저는 여러 번 겪었죠. 한때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더군요. 아픔만 있는 줄 알았던 제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곳 썰맘에서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산이 둘러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2살 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시다 보니 몸이 고되고 그래서 술을 자주 찾으셨죠. 아빠, 술 좀 그만 드세요. 요즘 얼굴이 더 까매지고 눈에 핏발도 섰어요. 알았다 아들아. 우리 아들이 그만 마시라는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야지. 아직 멀었구나. 아버지는 늘 저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고생을 덜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소용이 없었죠. 술은 점점 늘었고 결국 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의 끝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애비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애비는 네 곁에 항상 있을 거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나이 19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다행히 아버지가 남긴 집과 약간의 돈이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낮엔 기계 소리에 파묻혀 살았고 밤엔 땀에 젖은 몸으로 쓰러지듯 잠들었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25이 되던 해 저는 그 돈과 아버지의 유산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소개로 만난 그녀는 저보다 3살 어렸고 근처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우린 서로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처가에 갔을 때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일하면서 사업까지 시작했다지.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네. 남자는 말이야,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해. 그래야 처자식도 지킬 수 있지.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수정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5의 나이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즐겁고 평화로웠습니다. 쉬는 날이면 늘 아내와 함께 처가에 들렀죠. 어머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왔는가? 배고플 텐데 어서 와서 밥 먹게. 자네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해놨어. 우와, 어머님 반찬이면
밥 2공기는 기본이죠. 제가 미리 1공기 더 퍼올게요. 그래, 그래. 2공기, 3공기 마음대로 먹어. 잘 먹는 사람이 복도 많다더라.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다정했고 장인 장모님은 친부모님처럼 저를 아껴주셨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아내는 미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도 항상 직접 잘라줬죠. 여보, 사업하는 사람이 머리가 이게 뭐야? 영업 나갈 때 단정해야지. 그런가?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긴. 얼른 앉아요, 손님. 손님은 저희 미용실 VIP 손님이시니까 특별히 예쁘게 잘라드릴게요. 아, 대신 커트비는 공짜예요. 주기적으로 와주시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아내는 늘 장난을 치며 제 머리를 다듬어줬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하루의 위로였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이었어요.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는 둘이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여보, 방금 현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했어. 들었지? 그럼요. 우리 현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목소리네요. 딸의 작은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여보, 현수 눈매 좀 봐. 나랑 똑같지 않아? 그러게요. 아빠 판박이네. 이제 진짜 내 피가 이어지는 걸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신기한 게 없네. 나 우리 애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절대 부족함 없이. 그 무렵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사업도 점점 잘 돼갔고 처음엔 직원 1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5명 넘게 두게 됐죠. 돈도 제 또래보다 훨씬 잘 벌었고 집안 분위기도 늘 밝았습니다. 아내는 행운의 여신 같았고 장인 장모님도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불행은 아주 작은 이상한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5살이던 현수가 어느 날부터 다리에 멍이 자주 들기 시작했어요. 별로 다친 적도 없는데 멍이 계속 생기고 늘 피곤해 보였죠. 잘 뛰어놀던 아이가 장난감에도 흥미를 잃고 이유 없이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현수 아무래도 이상해. 동네 병원 말고 큰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보자.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병원에 갔고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백혈병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죠.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병을 앓고 있다니. 그날 밤 장인어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아직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병에 걸리다니. 그때부터 현수의 긴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주사 맞을 때마다 아파서 울부짖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조금만 힘내자. 아픈 주사 잘 맞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럼 좋아하는 과자도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곳도 다 갈 수 있잖아? 진짜요, 아빠? 그럼 우리 현수는 씩씩하니까 다 나을 수 있지? 우리 현수 멋진 어른이 될 거잖아. 이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그 어린 나이에도 현수는 놀랄 만큼 씩씩했습니다. 독한 약 때문에 구토하고 피부에 발진이 나도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림 한 장을 들고 오더군요. 엄마, 아빠, 나 우리 가족 그렸어요.
나 병 다 나으면 여기 그린 것처럼 놀이공원에 놀러 갈 거예요. 그림 속에는 해맑게 웃는 네 식구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8살 현진이가 말했습니다. 현수야, 병 다 나으면 누나랑 놀이공원 가자. 회전목마 알아? 그거 누나랑 같이 탈래?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 가족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함께 치료받던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복돼서 태어나는 아이를 보면 우리 현수도 저렇게 나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 생기다가도 치료 중에 떠나가는 아이를 보면 금세 절망이 밀려왔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속이 무너져도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병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현수가 아내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다 나으면은 동물원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겨울엔 눈썰매도 타고 싶고 엄마, 아빠랑 누나랑 다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거예요. 트리? 아직 크리스마스 되려면 7개월은 남았잖아. 그래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트리에 장식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도 할 거예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엄마가 현수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파티 열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우리 현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힘든 병과 싸우다 결국 하늘의 별이 된 겁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하루도 눈물 없이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들의 영정사진을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건강하게 나아졌어야 하는데 아프게만 해서 정말 미안해. 현수야,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아들로 와줄 거지? 그러면 엄마가 목숨 걸고라도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 됐습니다. 현수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면 눈물이 터지고 길을 걷다 어린아이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집으로 오셔서 따뜻한 삼계탕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많이 힘들지? 나도 가슴이 찢어지고 밤마다 손주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다네. 그런데 아비인 자네는 오죽하겠나. 어머님,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우리 현수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였어요. 이렇게 떠나는 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김서방, 자네한테 자식이 현수만 있는 게 아니잖나. 현진이가 있잖아. 현수는 안타깝게 먼저 떠났지만 남은 현진이는 자네가 지켜야지. 이 삼계탕 힘 좀 내고 먹게. 자네가 이 집의 기둥이니까 자네가 버텨야 해. 네, 어머님. 우리 현진이 위해서라도 힘낼게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 장모님은 우리 부부를 위로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디 쉬이 가시겠습니까? 밤마다 아내와 서로를 껴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고 있던 우리 방문이 똑똑 두드려지더니 현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또 울고 있었죠? 아내는 눈물을 훔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랑 아빠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거짓말 마요. 나 그렇게 어린이 아니에요. 엄마랑 아빠 밤마다 울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딸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말했잖아요. 현수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프지도 않고 맨날 웃으면서 지낼 거라고.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매일 울면 현수가 웃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는 겨우 6살이었지만 어른보다 더 어른 같았죠. 그래, 현진이 말이 맞네. 우리 현수를 위해서라도 이제 웃자. 엄마 아빠 이제 울지 않을게. 우리 즐겁게 지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현수 만나면은 다 얘기해 주자. 알았지? 응.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미용실을 다시 열었고 저는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우리 집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어느 날 제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진아, 아빠 요즘 돈 좀 잘 벌어. 너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뭐든지 말해. 학원이든 레슨이든 아빠가 다 보내줄게. 에이, 아빠, 나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하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아빠 양복 하나 사 입으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현진이는 엄마를 꼭 닮아서 밝고 애교 많았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부족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자. 하지만 세상은 참 가혹했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됐다고 안심한 그때 잘 되기 시작한 사업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달에도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가정의 보탬이 돼야 하는데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실망만 안겨주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게 왜 미안해? 사업이란 게 늘 잘 될 수만 있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나도 미용실에서 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처럼만 버티다 보면 또 잘 될 날도 올 거야. 아내는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명 저보다 더 애가 탔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 수도 없이 발버둥 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딸 현진이는 명문 여대에 합격했습니다. 돈 한 푼 여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현진아, 대학교 합격 기념으로 아빠랑 옷 사러 갈래? 우리 현진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화장도 하고 꾸며야 하잖아. 필요한 화장품 있으면은 말해봐. 아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줄게. 그런데 우리 딸은 부담될까봐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고르고 말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려깊고 의젓했어요. 학교가 멀어서 자취방도 얻어줬고 그 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내려올 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주 만에 집에 온 딸이 너무 야이어 보였어요. 현진아, 너 설마 다이어트 하니? 지금도 충분히 날씬한데 뭔 살을 더 빼려고 그래?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닌데 요즘 자꾸 살이 저절로 빠져요. 엄마 밥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보다 여보. 현진이 갈 때 반찬 좀 챙겨줘야겠어. 우리 밥 안 먹어서 살이 쭉쭉 빠진대. 그날 아내는 반찬을 잔뜩 싸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딸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현진아, 이거 너무 심한데?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살이 빠져도 적당히 빠져야지. 그러게요.
요즘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파요. 예전엔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그제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죠.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장 쪽에 희귀 난치병이 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아요. 순간 귀가 멍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현수도 병으로 그렇게 떠났는데 이젠 현진이까지? 그 말을 뱉고 나서 저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세상이 정말 저를 골려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내는 미용실을 그만두고 딸의 간병에 전념했고 저는 병원비와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이미 제 사업은 부도 직전이었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의 병은 희귀병이라 기존 약이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신약을 써야 하는데 그게 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3주에 한 번 맞는 주사가 한 번에 400만 원, 먹는 약은 150만 원. 그걸 1년 내내 해야 하니 약값만 1억이 넘었습니다. 병원비, 검사비까지 합치면 감당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대출도 막혀서 저는 결국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민섭인데요. 딸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섭아, 나 지금 출장이라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렇게 연락을 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갈 땐 그렇게 제 전화 반갑게 받던 사람들이 이젠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난다는 걸. 너무 속상해서 그만 딸 앞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아빠 자격도 없어. 딸이 아파 죽어가는데 치료비 하나 못 구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빠야? 그 말을 들은 현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아빠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다 알아요. 나 치료 못 받아도 아빠 원망 안 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예요.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아픈 아이가 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현진이 치료비 당신이 못 구하면 내가 구하면 돼.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 테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아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일찍 떠났지만 딸만큼은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 2주 만에 집에 올라갔을 때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치료비 좀 구해왔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요. 이러다가 당신까지 쓰러지겠어요. 뭐요? 당신이 그 돈 어디서 구해왔는데요?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악착같이 돈 번다고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고마워서 처가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손 벌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의아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고? 그 순간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말을 자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내가 빌려줬어. 우리 손주 병원비인데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저는 그제야 장모님이 몰래 주신 줄 알고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내는 지인들에게서 계속 돈을 빌려왔습니다. 여보, 또 돈 빌렸어요? 어디서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아이의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우리 딸은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현진아, 너까지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제발 가지 마. 엄마가 빌게. 무릎 꿇고 빌게. 다시 돌아와줘. 제발. 그 울음소리는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식 둘을 잃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빌려온 돈을 생각하니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집에 올라오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물건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요? 나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여보, 왜 그래요? 우리 힘들지만 같이 이겨내야죠. 필요 없어요. 당신 얼굴만 보면 애들 생각나서 미치겠단 말이에요. 나가요. 제발 나가요. 그때까진 아내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수수하던 아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하는데 그래요? 내가 뭘 하든 당신 상관할 바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일하러 내려가요. 점점 연락도 끊기고 저를 봐도 짜증만 냈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서 낯선 남자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그건 분명 우리 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방금 우리 집에서 나간 그 남자 누구예요? 아내는 놀란 듯 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들켰네요. 여보, 미안한데 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바람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 딴 남자 만나고 있었어요.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능력 없는 사람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우리 딸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 당신 탓이잖아요? 당신이 돈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은 얘기라도 썼겠죠.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렇게 된 게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자식도 없잖아요? 그냥 서로 갈 길 가요. 나도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섭 씨, 제발 이젠 그만해요.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 그 고리 좀 끊어요. 제발요. 나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남한테 말하듯 존댓말까지 쓰는 그 말투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난 남편이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놓아주는 게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싸서 문 앞에 선 아내가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 이제 갈게요. 이제부턴 당신이랑 살 때처럼 힘들게 안 살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 돈도 많고 능력도 좋아요. 나 이제 좀 호강하면서 살아볼래요. 당신도 나 같은 여자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큰 소리치며 잘 살아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아내는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마음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배신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통장 잔고는 50만 원 남짓. 그런 저를 누가 좋아하겠나 싶었습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어머니도 바람나서 저를 버렸는데 이젠 제 아내까지 다른 남자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가 그래도 내 아내만큼은 그럴 리 없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희망도 다 잃고 나니 이 나라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만 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살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진아, 현수야, 하늘에서 잘 지내지? 아빠가 엄마랑 같이 잘 사는 모습 보여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아빠가 다 해줄게. 그땐 꼭 웃자.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새 싱가포르 생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돈도 모으고 마음의 상처도 덜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 번은 가야겠다. 아버지 산소도 못 찾아뵀는데. 그렇게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마침 그날이 전처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젠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였으니까 가볍게 안부나 묻고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냉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혹시 번호를 바꿨나 싶어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그분도 역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전처 집이랑 가까웠으니까요. 문을 두드리자 장모님이 문을 열며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현진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안부라도 묻고 싶어서요. 장모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수정이 이제 세상에 없네. 네? 뭐라고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 순간 귀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입술은 계속 움직였지만 그 다음 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던 애들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네. 근데 내가 자네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하겠나. 자네가 우리 딸이랑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잖아. 우리 딸은 자네를 두고 바람핀 죄인인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 얘기를 하겠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자 제 아이들의 엄마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지금 애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산소에 묻혀 있는 겁니까? 납골당입니까? 위치라도 알려주세요. 제발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되겠네. 우리 딸은 자네한테 인사받을 자격도 없는 애야. 오늘 들은 얘긴 그냥 잊어버리게. 이제 자네 인생 살게. 그게 우리 딸도 바라는 일일 거야. 어머님, 제발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부탁해도 장모님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허망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제야 겨우 미움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래도 잘 살고 있겠지 하며 마음을 다독였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며칠 뒤 아버지 묘 벌초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맑음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너 민섭이 아니야?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고향 친구 순철이었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순철이가 저를 보며 툭 던졌습니다. 야, 너 외국 나갔었다며? 근데 갈 거면 네 마누라도 같이 데려가지. 왜 혼자만 가?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 5년 전에 이혼했어. 몰랐구나. 아, 진짜? 그랬구나. 근데 말이야, 네 전초 나 얼마 전에 병원에서 봤는데. 뭐라고? 2달 전쯤이었나? 우리 와이프랑 병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전초를 딱 봤다니까. 네가 외국 갔다고 들었는데 와이프는 그대로 한국에 있길래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철아,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전처를 2달 전에 봤다고? 그렇다니까. 내가 기억력 얼마나 좋은데 그 얼굴을 내가 몰라보겠냐? 전에 우리 셋이 밥도 먹었잖아.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 야, 내가 잘못 봤겠냐? 분명히 봤어. 그 병원 이름이... 잠깐만, 그 병원 이름이 뭐야? 저는 호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줘. 당장 확인해봐야겠어. 땡땡 병원이야. 3층 외래 쪽.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곧장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실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안수정 환자 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5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장모님이 계셨고 휠체어에 앉은 전처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당황한 장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여길 어떻게 왔는가?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전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고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해맑았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여보다. 우와, 우리 여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앞에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세. 병실 밖으로 나온 뒤 장모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우리 딸이 부탁한 거라 어쩔 수가 없었네. 무슨 부탁이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현진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가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대. 그런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 술집에서 일을 시작했어. 뭐라고요?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만큼 우리 딸이 자네 딸 현진이를 살리고 싶었나 보지. 하지만 그런 일 하는 게 부끄러워서 자네한텐 차마 말 못했대. 혹시라도 자네가 알면은 자신을 더럽게 볼까봐 겁이 났다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쳤는데 그걸 자네가 봤다고 하더군. 그래서 우리 딸이 그걸 핑계 삼아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네와 이혼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처는 저 몰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술집에서 일했고 그 사실이 들킬까봐 바람을 핑계로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그 일도 그만뒀네. 자괴감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씩만 자면서 갚을 돈을 끝까지 다 갚아가고 있었는데 새벽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 사고가? 그래, 그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저렇게 된 거야. 다리도 다쳐 휠체어 신세를 지고 뇌 손상으로 지적장애 판정까지 받았네.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야 이런 얘기를 듣다니요. 장모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걸 원했네. 그 사람만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됐다면서 끝까지 말리지 않겠나. 그래서 나도 자네한테 차마 말을 못했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이제는 안 떠납니다, 어머님. 그 사람은 저를 위해 모든 걸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가 그 곁을 지킬 겁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 딸 정말 복 많은 아이야. 그 후 저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의 발이 되어 그녀 곁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고 해맑게 웃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여보 뭐 먹고 싶은데요? 계란볶음밥. 김치 말고 계란볶음밥이요. 알겠어요, 손님. 특별 주문 들어갑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장난도 칩니다. 여보, 머리 많이 길었는데 자를까요? 안 돼요. 이번엔 내가 자를 거예요. 그럼 아이돌 스타일로 해줄래요? 아이돌이라? 그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해볼게요. 그녀의 모습은 이상하기보다 그저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늘 눈물을 훔치시곤 했습니다. 자네, 우리 딸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무슨 복인지
정말 좋은 사이를 둔 것 같아. 우리 딸도 자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람 대신 살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은 잔인했지만 그 속에서도 기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녀의 곁에서 그 기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